포트녹스 금이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이 샀던 게 42.22달러거든요. 73년에. 그리고 현재 기준가로는 2,700달러예요. 엄청난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둔 거죠. 이거를 팔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미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안녕하세요. 요새 비트코인 핫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전문가 분들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업루트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님인데 요새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 한국 최초로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해주는 서비스 비트세이빙이라는 서비스를 21년도부터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AI와 온체인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일반적인 적립식 투자보다 좀 더 해자롭게 하는 것들을 보도하고 있고 네. 또한 이제 미국의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최근에 좀 유명하게 그쵸. 많은 분들 아실 예. 것 같은데 스트래티지라는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글로벌 비트코인 미디어가 있어요. 거기가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 그래서 각국의 기업들이 상장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최초로 가입해가지고 예, 그래서 기업들이 비트코인 보유하는 것들도 좀 이제 컬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내일도 베트남 컨퍼런스 예, 맞아요. 출장 가신다고 그래서 하루 전에 제가 급하게 잡았거든요. 그 비트코인 쪽 관련된 행사가 요새 좀 많아졌나요? 비트코인은 지지난달에 이제 네. 비트코인 2025 서울에 있었고 작년보다 좀 이제 연사분들도 좀 많이 오시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또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전통 금융에서도 좀 많아지셔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컨퍼런스들을 좀 많이 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전통적 금융 쪽이 늘어난다 느껴지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저한테 연사로 초대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올해는 초대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확장되는 구간이구나. 예. 그리고 저한테 비트코인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분들조차도 부자분들조차도 저한테 어떻게 투자하는 거냐고 이제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거 마치 옛날에 이거 삼성전자 때 그 분위기인가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갑자기 산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예. 이게 대중 주식은 됐는데 혹시 지금 단기 고점인가? 약간 좀 그런 우려도 좀 나서 예. 분위기는 좀 어떤가 좀 궁금했었습니다. 네네. 마침 책도 쓰셨잖아요. 예. 네, 한번 보여주시죠. 나는 오늘도 비트코인을 산다. 네. 최동력 기자랑 또 이제 같이 맞습니다. 공저로 네. 들어가셨네요. 예. 그 책 내용이 되게 문구가 멋있었던 게 10년 전에 샀으면 676배. 아마 책 나오기 지금은 더 올랐죠? 네, 계속 오르고 있네요. 이거 언제 사셨습니까? 비트코인을 그러면? 저는 예. 이 씬에 들어온 거는 2017년부터 들어왔었는데요. 누구나 이제 비트코인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당시에는 ICO도 있었고 뭐 알트코인도 되게 활발했었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뭔가를 다 바꿀 것 같았었는데 사실 돌고 돌아서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걸 다시 재발견한 케이스이거든요. 비트코인을 제대로 투자한 거는 2020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비트코인 가치를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 책에 보면은 거치식 투자랑 적립식 투자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목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그냥 크게 넣는 게 좋잖아요. 그 그쵸, 가치를 느꼈을 그쵸. 때. 네. 그래서 2020년도에 비트코인을 알았을 때 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적립식 투자. 그래서 적립식 투자에 대한 거는 이제 미래 에셋에서 적립식 투자 총서를 발간했던 적이 있어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장기 우상향하고 변동성이 심한 자산은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 그쵸. 원래 주식형 펀드도 그래서 그쵸. 적립식 투자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심한 건 사실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DCA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좀 만들었었고요. 왜냐면 저희 주변에 2017년에 저도 이 시장에 대해서 좀 판매를 느끼고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손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장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는 것들을 저희 이장호 대표랑 좀 많이 고민하면서 시작했던 게 처음에 커뮤니티였거든요. 그래서 했었는데 그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적립식 투자,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서비스로 해야겠다, 사업화해야겠다라고 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디지털 쪼가리 가지고 어떻게 거래가 돼 이러던 시절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갑자기 뭐 억 단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비트코인이 기존에는 저희가 투기성 자산으로 인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투자라는 개념이 좀 들어왔던 것 같고 이제는 아예 보유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이 보유라는 개념은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보유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리저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유해야 되는 돈이다, 자산이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다뤘던 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이고요. 금과 같은 스탠스로 미국이 전략적으로 보유하겠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얘기했었고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 2024 내슈빌이라는 이제 행사에서 트럼프 당시는 후보였죠. 예. 현재 대통령이 됐지만 두 가지 공약했어요. 처음에는 압수한 20만 개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SEC의 게리 겐슬러를 해고하겠다. 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게리 겐슬러 해고하겠다고 하니까 막 비트코인 가격 빡 오르고 네, 맞아요. 그랬던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25년 3월 이제 대통령 하고 나서 팔지 않겠다를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말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고요. 또 하나는 이 백악관 디지털 자산 자문위원회 보아인스라고 집행이사가 있는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재밌는 게 포트녹스의 금을 재평가해서 포트녹스 금이 처음에는 이제 그 미국이 샀던 게 42.22달러거든요. 73년에. 그리고 현재 기준가로는 2,700달러예요. 엄청난 이제 시세 차익을 거둔 거죠. 이거를 팔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미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계산을 해서 그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면 어떠냐. 막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정말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 밀고 가겠다라는 거를 스탠스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 기록된 데이터를 원체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그걸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주체들이 어떤지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개인들이 샀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24년 11월에 보면은 그게 기관으로 좀 넘어가는 게 많아요. 리테일에서 라지 인베스터로 넘어가는데 리테일은 10개 미만으로 사는 사람을 좀 구분하고 라지 인베스터를 이제 1000개 추가해서 사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24년 11월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좀 역전이 됩니다. 근데 그 흐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미국이나 글로벌에서 보면 비트코인 사겠다라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런 흐름들 속에서 만들어진 흐름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위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미국이 사는 이유는 뭘까요? 왜 국가가 갑자기 나서서 사서 모으려고 하는 거냐? 과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금을 사도 되고 달러를 모아도 되고 채권은 있어도 되는데 왜 굳이 비트코인을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보유하려고 하는지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 트럼프가 발언했던 게 요새 재밌는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이 전략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이 들어오지 않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다라는 발언들을 최근에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보면 2013년도에 이제 중국이 그 자체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산업 자체를 좀 금지시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채굴도 막 그렇게 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중국 내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기 어려우니까 홍콩으로 넘어가가지고 막 사는 흐름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자국의 이제 그 통화 자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억제하는 흐름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는 이거 우리가 억제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같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스탠스를 바뀜으로써 예전에는 금을 모으는 싸움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선언을 한 거죠. 야, 싸움이 바뀌었어. 금 모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 모으기야 이제는. 이렇게 해서 싸움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산업 간의 싸움이거든요. 그 비트코인 채굴 산업으로 보면은 채굴 산업에서 채굴 기의 95% 이상이 중국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산자로서의 역할은 중국이 여전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제 주체로 보면은 미국이죠. 돈의 힘으로 쓸어 담겠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런 헤게모니 싸움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비트코인은 사실 채굴량 자체는 2100만 개로 한정된 자산이고 또 이제 반감기적으로 봤을 때 2140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아직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싸움이 남았거든요. 기간이. 그래서 이 헤게모니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가장 끝까지 가다 보면은 이 헤게모니가 간다는 얘기 뭐냐면 이걸 가지고 뭐 활용을 할 거냐 네네. 아니면 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워낙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돈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진짜 지금 순수하게 비트코인을 그냥 그 정말 금처럼 그냥 모으는 거로만 생각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이제 화폐처럼 유통시키는 어떤 밸류 체인을 생각하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두 가지가 다 쓰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태민 작가님이 그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올인업으로 비유하거든요. 야, 이게 화폐야 자산이야 했을 때 화폐야 자산이 다 되는 돈인 거죠. 예전에는 이제 뭐 근본이제 같은 경우에서는 달러랑 금이 묶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화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자산으로의 역할로서도 같이 했단 말이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이 되고요.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때문에 소액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스테이크랑 쉐이크를 파는 것 같은데 햄버거로도 많이 팔긴 하더라고요. 햄버거 프랜차이즈인데 미국에 만여 개 정도 이제 매장이 있어요. 오프라인에. 거기가 이제 비트코인
비트코인 결제 송금 라이트닝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이제 뭐 X나 이제 유튜브 보면은 가서 이제 막 결제하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지난달에 이제 그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거기 이제 디렉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라이트닝을 도입해서 송금 수수료를 50% 절감했습니다.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두 개를 다 같이 할 수 있는 아주 좀 강한 돈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금도 어느 순간 딱 올라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딱 그 가격이라는 게 뭐 인플레이션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할 것처럼 네. 좀 더 이상 막 그렇게 큰 변동성 주지 않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네네. 비트코인도 어느 지점부터는 이게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에는 사실 앞으로 가장 이제 그 업사이드가 남은 자산은 사실 저는 비트코인으로 보고 있고요. 뭐 어떤 시점이 오면은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예. 앞으로 10년 동안은 업사이드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비트맥시나 비트코이너들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탑이 없다. 비트코인 has no 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뭐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자산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이 최초인가요? 예. 최초죠. 예. 비트코인 이제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쳐내고 이제 새로운 코인이 갑자기 주도 코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게 조금 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왜냐면 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안에서의 경쟁이라든가 비트코인이 입지가 계속 압도적으로 유지를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 저는 그 비트코인하다 보니까 예. 비트코인과 다른 코인을 좀 구분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알트코인, 비트코인. 예, 구분하는 예. 편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탄생했던 목적이 다 나와 있어요. 이더리움 백서만 봐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고, 다른 것들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탄생 목적 자체가 제대로 된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설계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라진 거고, 사토시 나카모토도 본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이제 중앙에 있어서 이제 통제받는 돈이 아닌데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이것이 모두에 있어서 억셉이 되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이고, 뭐 그런 돈이 나올 수 있냐 나 앞으로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의 돈이 나오면 너무나 좋겠는데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탈중앙화의 상징이다. 예. 금도 그러네요. 금도 생각해보면 네. 주인이 없잖아요. 없죠. 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갑자기 화폐라는 기축통화는 화폐가 등장하면서 네. 국가가 이제 그 화폐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거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국가가 통제한 시기가 길진 않네요. 생각보다. 길진 않죠. 금이라는 시간이 더 길었을 거니까. 예. 그러면 비트코인을 표방하는 또 다른 비트코인이 등장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제2의 비트코인. 비트코인 하드포크하고 막 이런 것들은 많이 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세이빙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그 역할은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ETF가 승인이 되면서 전통 금융 안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근데 그 워낙 이제 뽐뿌가 오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 주가 상승이 좀 멀티플이 먹었던 그 상장사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멀티플을 못 먹으니까 이더리움을 트레저리 하기도 하고 뭐 도치코인을 트레저리 하기도 하고 막 그러고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돌고 돌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으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자체는 너무나 강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뭐 나와 있는 것 중에 발행자가 다 명확하잖아요. 예. 네, 뭐 이더리움, 뭐 리플, 솔라나 다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돈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아니고 그 어떻게 보면 현재에서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만 정말 강한 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디지털 머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미터로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부자들, 우리말로 치면 슈퍼 개미급 좀 큰 부자들이 이 비트코인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2의 또 상승기의 도입이다 아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지금 부자들 비트코인 수요가? 사실 미국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정말 높고 팀 드라이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셀러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페이스북이나 메타 같은 디지털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하면서 또 큰 수익을 거뒀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미국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정말 이제 많은 어답션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국으로 보면은 좀 달라요. 한국은 여전히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통계치 어제 찾아봤는데 비트코인 이제 비중이 10% 원더였던 것 같고요. 이더리움이랑 알트 더해가지고 90%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은 비트코인 어답션이 좀 낮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많다. 예. 그럼 뭐 좀 회사로도 문의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하고 싶은데 이런 부자들 연락이 온다던가. 그런 분들이 최근에 좀 작년이랑 최근에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좀 이제 공부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고 있다라고 그쵸.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패턴을 보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좀 장기적 호흡. 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보시잖아요. 비트코인 그런 돈이거든요. 좀 길게 봐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자산이 좀 많으시고 하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서 비트코인을 좀 넘어와 볼까? 그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한국은 왜 근데 알트코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ICO로 되게 성행을 했던 나라인데 그게 알트코인을 발행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록체인 뭐 이제 코인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에 있는 이제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맞아요. 네, 그래서 알트코인도 뭐 세일즈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많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코인을 발행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이 많았던 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뭐 장밋빛 미래를 담은 그냥 백서 뭐가 있고, 해외에 뭐 유명 인사들 잠깐 껴서 이제 뭐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이제 뭐 10분 내에 토큰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예. 내가 돈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이 발행량이 무한한 거죠. 내가 돈을 만들 수 있고 돈을 무한하게 찍어낼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코인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갔던 것 같고, 근데 돌고 돌아서 제가 보기엔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많이 넘어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뭔가 이제 찍는다고 해서 돈이 되는 시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제 경험을 했고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오히려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이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내에서 이제 알트코인 비중이 줄고 비트코인 투자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글로벌 수요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정도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나라인 건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한다면 하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나라인 것 같고, 테슬라 세배리버지를 제일 많이 그렇죠, 갖고 있는 그렇죠. 국가잖아요. 지금도 보면 뭐 이더리움 트레저리 하는 기업들 막 엄청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정말 한다면 하시는 나라 같고, 예전에 금모으기 운동은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었다면 지금에 해야 되는 운동은 비트 모으기 운동일 텐데, 그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라 차원에서 모았고 또 이제 개인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모으듯이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